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나가버린 역사에는 기록되어 남아있거나 고고학적 성과로 과거를 알 수 있는 게 다수이지만 또 그만큼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 후대의 우리들을 궁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중국 역사 속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4부입니다. 이번엔 청나라의 역사에서 풀리지 않은 역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나라의 역사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게 팔기제라는 개념입니다. 팔기는 말 그대로 8개의 깃발인데요. 팔기를 구성하는 가장 낮은 단위는 니루입니다. 화살을 뜻하는 말인 니루는 원래 여진족이 사냥에 나설 때 만드는 임시조직인데요. 누르하치는 니루를 민정은 물론 군정까지 아우르는 기층사회 조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누르하치의 세력이 커질수록 니루의 규모도 커지겠죠. 누르하치는 많아진 니루를 다시 재편성하는데 니루 5개를 모아 잔란 1개를 편성하고 잔란 5개를 모아 하나의 구사를 편성했는데 이 구사가 바로 하나의 깃발입니다. 팔기란 구사가 8개가 있었다는 뜻이겠죠. 누르하치가 한창 여진족을 통합하고 다닐 때 누르하치의 여진족에는 총 4개의 구사가 있었고 후금이란 나라를 선포할 무렵에는 8개의 구사가 형성됩니다. 이 8개의 구사가 서로 다른 깃발을 써서 팔기라고 하는 겁니다. 팔기는 황색, 백색, 홍색, 남색 4가지 색깔을 썼고 그 각각은 가장자리에 테두리가 없는 사각형 모양의 정과 테두리를 두른 오각형 모양의 양으로 나뉘어서 총 8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팔기는 군인은 물론 민간인까지 아우르는 사회 조직이기에 팔기는 후금이라는 국가의 뼈대, 구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후금에 속하는 모든 사람들은 팔기 중 어느 하나에는 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르하치의 후금은 부족 단위로 흩어져 있던 여진족을 다 통합하고 기존의 부족 단위 체제를 팔기로 확대 편성한 것이라 호쇼이 버일러라고 불렸던 팔기들의 기주들의 자치권이 상당했습니다. 누르하치를 포함해 훗날 후금을 계승하는 홍타이지까지 후금과 청의 황제들이 처음부터 팔기를 전부 관할하지는 않았고 대를 거듭하며 황제 직속으로 편입해갔죠. 즉 팔기제는 유목민족 특유의 부족제 생활을 제도로 개편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팔기제가 어떻게 처음 시작했는지 누르하치가 어떻게 팔기제를 착안하여 만들었는지 자세히 전해지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명나라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배경으로 팔기제를 꼽긴 하지만 실제로 누르하치 때 팔기제는 원시적인 수준이었고 그렇게까지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아울러 청나라를 선포하는 2대 황제 홍타이지 때는 한인과 몽골인 심지어 조선인 일부까지 팔기제에 편입시켰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민족인 민족들을 어떻게 팔기 안에 넣어 관리했는지 또 훗날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되는 청나라가 그 많은 인구수를 어떻게 팔기제로 편입시켰는지 자세한 사항은 완벽하게 알 수가 없죠. 한때 천하를 호령하고 명나라를 박살냈던 팔기제였지만 나중에 가서 서양 세력들과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만 가는 한심한 수준으로 전락하는데 팔기제가 어쩌다가 전락했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목민족들이 사치와 향락에 젖어들어 팔기제가 무능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6대 황제인 관룡제까지 청나라의 군사력이 약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바로 한두 세대 이후에 놀랄 정도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데 그 이유는 해석의 영역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팔기제가 청나라의 멸망과 군벌시대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죠. 청나라의 4대 황제 강희제, 청나라의 5대 황제 옹정제, 청나라의 6대 황제 권룡제 이 세 황제의 치세를 청나라의 최전성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청나라의 영토는 지금 중국 영토보다 더 넓었습니다. 그런데 강희제에서 아들 옹정제로 넘어가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알려지기로는 훗날 권룡제가 될 손자를 너무 예뻐했던 강희제가 언젠간 이 손자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 그 중간 단계로 자신이 점찍은 손자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넷째 아들을 후계로 임명해 이 황제가 옹정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건 옹정제의 외가도 그렇고 그렇게 짱짱한 가문이 아니었거니와 정치적 지지 세력이 그렇게 큰 황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능력이 워낙 출중한 걸로 소문이 나 있었지만 강희제는 이 아들을 그렇게까지 아끼지는 않았습니다. 강희제가 콕 집어 리더로서는 자질이 없다고 평가한 아들 중 한 명이 옹정제였죠. 강희제는 둘째 아들을 가장 예뻐했고 황태자로 직접 임명해 훗날 옹정제는 황제로 등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둘째 아들이 신망을 잃어 패태자가 되었고 이후로 황자들끼리 황태자가 되기 위해 암초를 벌였는데 이때 유난히 넷째 아들만 조용히 있었고 아들들의 싸움에 신물이 난 강희제는 오히려 넷째 아들을 좋아하게 되어 넷째 아들을 후계로 삼는다는 유서를 남기고 죽습니다. 그런데 사황자라고 적힌 유서가 날조되었다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강희제는 유서를 남긴 게 아닌 유언을 남겼고 유서는 처음부터 없었으며 강희제의 유언을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기에 강희제가 진짜 넷째 아들에게 후계를 넘기겠다는 유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강희제가 생전 넷째 아들을 후계로 삼으려고 했다는 정황은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있는 기록들은 전부 야사이며 앞뒤 맥락이 너무 억지스러워 조작되었다고 보는 게 정설이죠. 그 당시에도 강희제의 다른 아들들은 강희제가 옹정제를 후계로 삼았다는 유언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옹정제의 등극 과정은 중국 역사의 황제 등극 사례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로 남아있답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전성기는 6대 왕자 걸륭제 때였습니다. 걸륭제는 자신의 재위기 단행했던 대외원정에 총 10번에 이르러서 자신의 전쟁을 10전 무공이라 자찬할 정도로 청나라의 패권을 세계에 흩뿌려 놓았습니다. 다만 걸륭제는 사치가 어마무시했는데요. 걸륭제는 미식가, 예술에도 조예가 깊었던 수집가이기도 했습니다. 걸륭제가 수집한 예술품과 골동품은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가늠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대략 수십만 점에 해당한다고만 보고 있죠. 명청시대의 황궁이었던 자금성, 이 자금성 안에 있는 예술품의 40%가 전부 걸륭제 때 조성되었습니다. 걸륭제가 재위 중간에 석거보급이라고 황실에서 보유 중의 예술품 카탈로그를 만들었는데 이게 6,700여 점이 넘고 걸륭제가 개인적으로 모은 예술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하죠. 서예, 회화, 골동품, 고문원, 자기, 각종 보석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수집하였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전해져서 박물관에 소장 중이지만 진짜 극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행방을 알 수가 없죠. 근대식이 유럽으로 갔다는 설, 군벌들이 훔쳐갔다는 설, 일본이 뺏어갔다는 설, 대만으로 반출됐다는 설 등 다양하죠. 어쩌면 전부일 수도 있고요. 청나라 말, 청나라를 병들게 했던 장본인이었던 서태후. 서태후가 주름잡았던 황제가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두 황제 모두 최후가 미스테리합니다. 첫 번째, 서태후의 아들이자 청나라의 10대 황제인 동치제입니다. 동치제가 어머니 서태후의 등살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랐다고 하죠. 동치제는 16살의 나이로 천연두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천연두가 아닌 매독으로 사망했다는 설도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동치제는 정사를 아예 보지 않고 문란한 삶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서태후가 옹립한 황제가 11대 황제인 광서제였습니다. 광서제도 크면 클수록 서태후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나 늙은 여우의 정치력을 쉽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변법자강 운동을 통해 서태후를 내쳐보려고도 했지만 오히려 반격을 당해 유패당하기만 하죠. 계속 서태후로부터 벗어나려는 광서제를 서태후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광서제는 유패된 삶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1908년 11월 38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어릴 때 본의 아니게 즉위한 광서제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서태후의 온갖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몸에 잔병치레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다만 잔병치레들이 있었을지언정 죽을 정도는 아니었기에 광서제가 죽자 당시 사람들은 전부 서태후가 광서제를 암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다분한 게 서태후는 광서제가 죽기 하루 전날 차기 황제를 임명하는 칙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광서제의 죽음은 이후 미스테리로 남아있었지만 지난 2008년 광서제의 시신 부감 결과 독살된 게 맞다고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서태후가 뻔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답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는 유명하죠. 하지만 마지막 황후인 효강 민황후 왈룽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녀 또한 남편처럼 비극적인 생애를 살다간 인물이었습니다. 효강 민황후는 거란족의 후예 집안이었습니다. 비록 선통제 푸이는 이미 폐위당하고 청나라는 멸망해 있었지만 청나라 황실은 상징적으로 자금성에 남아있었는데 16살 때 청나라 황실의 상징성을 위해 푸이와 결혼하여 마지막 황후가 됩니다. 청나라가 멸망해버려 이미 황제니 황후니 의미가 없긴 했지만요. 그런데 청나라 황실 예법이 그녀의 성격과는 아주 맞지 않아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중국 군벌들의 각축전에 휘말려 푸이와 효강 민황후는 함께 자금성에서 퇴출되어 텐진의 일본의 조계지에 거주하였는데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효강 민황후는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푸이와 사이가 멀어집니다. 또 일본의 감시도 점점 심해지죠. 결국 효강 민황후는 아편에 의지하였고 아편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에 푸이는 더 효강 민황후에게 실망하죠. 그러다 일본이 1932년 만주국을 만들고 푸이를 데려와 황제로 삼습니다. 푸이는 황제로 되돌아가기를 언제나 원하고 있던 반면 황실에서 안 좋은 기억만 가득했던 효강민 황후는 황후가 되기를 원치 않았으나 강제로 황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8월 18일 만주에 주둔하는 일본군 관동군도 항복했는데 그 하루 전날인 17일 푸이와 효강민 황후는 만주국을 떠나 일본으로 망명을 가기 위해 비행장으로 향하던 중 소련군에게 발각되어 그만 소련군에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푸이는 아내였던 효강민 황후와도 헤어졌습니다. 이후에 효강민 황후의 후일담이 전해지지 않는데 소련군에게 체포된 이후 아편에 허덕이다가 사망했다고만 전해져 있죠.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의문스러운 중국사 속 미스테리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